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중국이 그 현안들을 관리하는데 이 국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어떤 외교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예. 또 뭐 9년 만에 우리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9년 만에 국빈 방문은 네. 이제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이제 완전히 복귀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한중 정상 간의 전략적인 소통이 그런 어떤 소통의 채널들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아주 중요한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기존에 이제 한중 관계가 많은 갈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방중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이 잘 관리되고 있고 관계 개선에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중 관계를 관리하고 그리고 한중 관계도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북한의 어떤 그 도발 그리고 북한의 어떤 핵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도 중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보여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3박 4일 동안 어떤 예. 얘기가 나올지 계속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제 이 대통령 내외가 입국했을 당시에 영전 모습이 또 좀 일부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의전, 상황에서 나왔던 중국의 과학기술부 부장인가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중국이 9년 전보다 굉장히 의전에 좀 공을 들였다. 예.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기존에 이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의전에 있어서 이제 수석 차관급이나 혹은 차관복급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2026년 이재명 대통령 방중에서는 장관급, 특히 이제 과학기술부 부장이 영접을 했는데요. 그러게요. 이것은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그 한중 관계의 프레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어떤 중국의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나 외교의 부장이 나오는 것과 달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외교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보나 이념을 떠나서 한중 관계가 이런 어떤 과학기술 그러니까 이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어떤 메시지를 이번 그 영접 의전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제 한중 간의 여러 가지 어떤 안보나 네. 그런 어떤 군사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일단은 뒤로 놔두고 이제 좀 더 전면에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어떤 중국의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실용주의와 그쪽의 실리주의를 좀 맞물려서 생각해 볼 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요, 방중 전에 중국 매체와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민감한 현안 중에 하나인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부분을 언급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중 수교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또 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 중국의 국익을 또 중국은 한국의 국익을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당연히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지금 언급을 했는데 이런 어떤 표현, 이 외교적 수사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은 한중 수교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국이 존중한다는 의미는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하지만 그 입장을 이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약간의 어떤 거리두기의 어떤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지지한다라고 더 표현을 했다면 그것은 어떤 중국의 주장에 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그것을 옹호한다라는 입장이었을 것인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의 어떤 그 하나의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 한중 관계의 어떤 기본 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어떤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예. 이렇게 그 방중 어제 의전 모습, 영전 모습 그리고 앞선 인터뷰 내용까지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번에 방중의 의미는 청와대는 어떻게 짚고 있을까요? 앞서 청와대는 이번 방중의 기대 성과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국빈 방중의 기대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우호 정서 기반 공고화입니다. 양국 간의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여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한중 간의 수평적 호혜 협력에 기초한 민생 분야 실질 협력 강화입니다. 한중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에 발맞춘 수평적 호혜적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이 전면적 관계 복원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간 소통 강화입니다.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습니다. 넷째, 한중 간 민감 현안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자, 차후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기대에 대한 성과가 도출될지 한번 지켜보면서 일단 지금 위성락 실장이 얘기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축약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대 성과가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이런 언급을 했는데 한미 동맹이 이제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한중 간 고위급 어떤 채널 복원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병행돼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그 정상회담이 이제 물꼬를 터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 민감한 이슈인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지 아니면 한한령의 해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은 제 생각에는 뭐 차관급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국장급 회담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서 그 중국과의 어떤 그런 전략적 소통을 통해서 이 실무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제들이 조금 산적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한중 양자의 어떤 회담뿐만이 아니라 다자 회의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한중 간의 소통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이제 올해 그 중국이 이제 에이펙 주민국으로서 이제 에이펙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우리도 그 중국의 그 에이펙 회의를 참가할 때 이런 다자 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중 간의 어떤 그런 어떤 전략적 소통을 계속 지속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 이슈에 있어서도 이 다자 회의에서의 어떤 다양한 의제들 속에서 우리 한중 간의 어떤 공동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자 회의 속 양자 관계의 어떤 회의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회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뭐 한중 정상 간의 뭐 정례적인 만남 이런 것도 좀 약속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일단은 이제 지난 에이펙 회담과 이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서 이제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정상회담이 지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의제가 분명한 의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중요한 의제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이제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4월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혹은 뭐 그 이후에
이제 북미 간의 어떤 정상회담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네.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제가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이제 실질적인 어떤 해법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실효적인 조치 중에서 이 한한령 해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참 큰데 물론 네. 뭐 위원님 언급하신 것처럼 실무 후속 회담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사실 중국 당국에서 이 한한령이라는 자체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중 간 정상이 만났을 때 이러면은 좀 매끄럽게 좀 얘기를 꺼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하는 부분도 기대가 있어요.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은 한한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자신들이 내린 어떤 제재 조치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나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상회담에서 한한령이라는 이슈를 꺼내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이것을 분명히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은 이 한한령을 단순히 어떤 그 안보 어떤 외교 이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내 문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어떤 그 중화민족의 그 문화를 어떤 산업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한류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그렇죠. 중국 문화의 산업에 대한 어떤 타격이 우려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호무역 차원에서 보호조치 차원에서 중국은 이 한한령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중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한한령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상회담 차원에서는 일단 원론적인 차원에서 원칙적인 차원에서 우리 그 한국의 어떤 여러 한류의 문화 어떤 콘텐츠들이 중국에서 좀 이렇게 그 제대로 이렇게 공연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금지되지 않도록 예. 우선 원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요청을 하고 그리고 실무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우리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 때 깜짝 나왔던 그 핵 추진 잠수함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로서는 분명히 성과적인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중국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거치면서 중국으로부터는 어떤 좀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우리로서는 좀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중국은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핵잠을 상당히 우려의 그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이것이 이제 동북아 진영의 어떤 영내 군사 균형을 깨뜨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든지 다른 국가의 어떤 핵 도미노 그까지 이제 이를 수 있다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오커스에서도 이미 이제 이 핵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내 군사 균형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중국의 어떤 군사적인 그 안보적인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비확산 프레임인데요. 예. 이게 핵 비확산을 중국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이 핵 잠수함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일본과 또 주변 국가들이 이것을 또 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핵 비확산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중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핵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는 이 핵잠의 의도가 무엇인지, 핵잠을 저희가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중국에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핵잠이라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북한의 어떤 핵 도발을 견제하려는 그런 이 명확한 목표를 우리가
좀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의 그 핵 비확산이라는 부분이 이제 핵 무기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네. 핵 추진, 핵 원료로 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민감한 현안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겠다라고 앞서 기대 성과를 밝혔는데 네. 지금 뭐 서해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폭력적인 대응들 또 하나가 최근에 이 불법 구조물 설치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하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인 인도 태평양 전략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평화와 공영을 화두로 올린다는 부분은 어떤 보관을 가지고 이 내용을 성과로 예상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그 서해의 불법 구조물과 이제 불법 단속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한중 간에 이제 이슈가 되고 이제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이제 다른 어떤 협력 문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상당히 조심히 이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한미 동맹을 기조로 해서 이제 인태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태 전략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서해를 비롯한 이제 공해상에서 이제 자유항행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상 변경을 우리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행동하는 어떤 불법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방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국익에도 큰 손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또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초기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비례적인 대처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도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이런 전략을 조금 형해화하고 무력화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대통령은 어제 방중 첫 공식 일정으로요. 중국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한중 경제 협력의 새 항로를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통상 환경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정해진 항로를 그대로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술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있고 또 공급망은 조류처럼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의 관성에만 의존하면 중요한 전환점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합니다. 늘 망설여지기 마련이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은 끝내 찾아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중 교육은 3천억 불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항로 개척이 또 새로운 시장 개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방중에 또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200여 명의 경제 사절단도 함께 갔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이 새로운 항로 개척 또 새로운 시장 개척 어떤 돌파구를 좀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제 생각에는 네. 그 한중 무역이 상당히 지금 수교 이래로 비약적으로 발전은 했지만 예.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한중 간의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첨단 기술이나 아니면 반도체 분야, 아니면 자동차 분야 이런 특정 산업 분야에서 어떤 우리의 제품이 중국에 수출되는 어떤 비중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원래 저희 한국에서 이제 수출되는 다양한 이제 중간재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중국이 이미 이제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한중 무역의 발전 여지가 상당히 좀 제약 요인 속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어떤 내수 시장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그 중산층 규모도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단순히 어떤 그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비재 제품을 중국에 어떤 수출하는 그런 그리고 중국에서 아직 개척되지 않은 다양한 그 내수 시장, 특히 이제 서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남방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우리 소비재 제품들이 아직까지 많이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의 어떤 새로운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을 무작정 어떤 중간재나 이런 어떤 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어떤 국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겨냥을 해서 중국의 어떤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그 수요의 니즈에 맞춰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그 소비재 제품들을 중국에 수출하게 된다면 기존의 이제 최근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어떤 대중무역 적자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내수 시장을 한번 노려보는 부분이 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 한번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만 정상회담을 앞둔 국제 정세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방중 직전에 미국은 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으로 압송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와 중국은 2000년대 초에 차베스 집권 이후에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미국 제재를 피해서 대체 후원자가 필요했고 중국은 중남미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는 석유는 많지만 현금과 기술이 부족했고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반미라는 공통 분모로 실제로는 석유와 돈의 거래가 양국 간 핵심 요소였는데 마두로 대통령의 압송 군사작전 과정을 잠시 보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2일 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 개시 지시로 미군이 수도 카라카스 일대의 공군기지를 포함한 주요 군사기지를 타격하고 이후에 미 특수부대가 은신처를 급습했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했습니다. 즉각 미 해군 함정을 통해서 쿠바 해군기지를 경유했고요. 그리고 뉴욕 공군기지에서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수감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곧 미국 법정에 설 예정이고요. 일단 이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가요.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는 중국에게 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이렇게 강력 규탄하는 입장인가요? 중국 입장에서는 예. 미국의 행위는 이제 패권적인 행위라고 일단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주권 원칙을 침해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렇게 미국의 어떤 침공 행위를 비판하면서도 이것을 활용해서 중국이 주장하는 어떤 세계 질서, 중국이 그리는 세계 질서를 정당화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이 비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어떤 미국 중심의 그런 자유주의 세계 질서나 혹은 미국 중심의 어떤 당극 질서 대신에 그 일부 국가들이 이제 극을 이루는 그런 다극 세계를 다자주의 세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이러한 침공 행위는 분명한 어떤 그 국제 규범의 붕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런 다자주의와 이런 다극화가 정당한 어떤 세계 질서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대화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상황이 좀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입장을 지금 밝힌 상황인데 오늘 만약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련 언급이 나온다면 미중 사이에서 좀 실리 외교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나요? 우선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 이런 그 베네수엘라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미국을 비난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예, 중국의 어떤 외교적인 방식을 보면 이런 특정한 사건을 놓고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간접적인 어떤 비난이나 혹은 원칙적인 담론을 많이 펼칩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 만약에 이 메시지가 나온다면 냉전 사고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일방주의적인 어떤 패권에 대한 어떤 비판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알기에는 당연히 이제 미국을 겨냥한 것이겠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아마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특정 국가를 편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국이 주장하는 어떤 이런 다자주의나 다극화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베네수엘라 침공 문제에 있어서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상황이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라는 그 외교부 메시지처럼 어떤 원칙적인 입장
그리고 판단을 유보하는 그런 측면들,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 이것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한반도 동북아 영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한반도의 어떤 평화와 안정, 그리고 영내의 평화와 안정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시진핑 주석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들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원칙적인 입장만 발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외교부의 기조와 비슷한 예, 기조를 맞습니다. 유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동해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더라고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이었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이 도발 같은 경우는 시점상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한중 간에 이제 어떤 의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만약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북한은 이 부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경고성 어떤 조치로서 네.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정상의 어떤 반응을 조금 탐색하는 차원에서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작년에 9월 3일 전승절 이래로 북중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어떤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비핵화 의제가 나오게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비핵화 의제를 거부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이번 도발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라는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네. 이번 도발을 시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한중 관계나 아니면 한중 회담을 통해서 이런 어떤 비핵화 문제나 아니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이 부분들을 주도해 나갈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도발을 했다라고